돈의 총량이 사선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MC의 제곱의 그래프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상승하는 줄 알았어요, 돈이.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5년, 10년 읽어나가는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지만 그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돈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의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전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 가다 보면 그 다음부터 내 월급보다 자산에 나오는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돈이. 아주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그 속도를 이제 제어할 수 없어요.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돈이. 저는 150억 자산가라고 지금 적어놨습니다. 사실 150억 자산가인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150억이 실제 총자산이에요. 순자산은 아니에요. 부채를 빼야죠. 부채를 빼야 되는데 150억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매우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나와서 강의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 이 돈 갖고 있는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여러분들 앞에 감히 나와가지고 귀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150억 자산가라는 게 아니고 매달 현금으로 7천만 원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소개하고 안내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 길을 왔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포인트를 가져가시기 바라요. 저는 지금 사실 7천만 원 현금 흐름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7,8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 올해 안에 한 8천만 원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3년 정도 지나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그만둘 정도가 될 것 같으면 한 1억 정도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저는 자산에겐 목표가 없어요. 내가 얼마의 자산가가 될 건지는 목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 부자가 돼야지? 그럼 뭐예요? 아, 나 10억 부자 돼야지. 20억 부자 돼야지. 아이, 난 50억이야. 아니야, 나 100억 할 거야. 이렇게 총 자산에 대한 그 금액을 기준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일하지 않고 나오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느냐가 포인트 아니겠어요? 우리가 노후에 사는 데 있어서 100억 자산이 있으면 뭐 의미 있습니까? 그게 강원도 땅이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잔 나오고 막 그런 의미 없잖아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얼마큼 만들어낼 거냐. 근데 이 중요한 거는 현금 흐름이라는 게 내가 일하지 않은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자산소득, 뭐 나쁘게 말하면 불로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이 한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되면 여러분도 뭐 그냥 편안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게 가능한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이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입니다. 주식 전문가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한번 볼게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할 것이다.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잠자고 있는 동안에 돈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시죠? 혹시 잠자고 있는 동안에 돈이 나가나요? 나가죠.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잠자는 동안에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꿀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렇죠? 굿잠을 못 자요. 근데 저는 굿잠을 자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하룻밤 자면 250만 원 정도 들어와요. 아침에 제가 이제 문자를 저는 밤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 문자를 안 오게 설정해 놨어요. 일반적인 문자는 오는데 은행에서 입금되는 문자는 안 오게 설정해 놨어요. 왜냐면 자다 말고 막 문자 오면 잠 깨잖아요. 입금 문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차단해 놓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 8시 되면 문자가 막 들어와요. 특히 특정 날 되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부자는 돈이 일하게 한다라는 책을 썼어요. 제일 첫 번째 쓴 책이 이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부자는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내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우리 영화 전우치 아시죠? 전우치. 강동원, 잘생긴 강동원이 나왔잖아요. 전우치의 영화를 보면 전우치가 부적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부적을 이렇게 쫙 던지면 멋있는 강동원이 한 명 또 나오죠. 10개 던지면 10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일하지 않아도 나의 아바타,
나의 부족들이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부족을 갖고 있다면 본인들이 연봉이 한 5천만 원 된다. 그러면 부족을 하나 써가지고 5천만 원 가서 일하게 만들고 난 놀면 되고, 그죠? 아니, 이거 하나 더 만들어서 카페 알바 보내고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명이 내가 일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그게 나를 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산 시스템을 만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지금 한번 좀 볼게요. 자, 제가 투자하는데 원칙을 갖고 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29살 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를 일구면서 자산을 키워나가고 현금을 만들어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원칙이 있어요. 그게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돌아오는 것에 투자한다 라는 게 원칙이에요. 투자하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잔금을 쳤어요.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쳤어요. 잔금을 납부하는 순간 그 다음 달부터 저한테 수익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지갑에 돈이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하는 순간 지출이 되는 투자를 많이 하시죠. 재산세 내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 투자하고 나서 그거를 팔았을 때 수익이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그죠? 중간에 오르면 기분은 좋아하지만 아직 그거 내 거 아니잖아요. 주식을 사든 코인을 사든 아파트를 사든 뭘 사든 투자했어요. 집값이 잘 투자해서 올랐어. 아니면 주식이 올랐어. 좋죠. 좋은데 그게 내 주머니에 들어오려면 팔아야 되죠. 그죠? 결국은 투자 한 번 해서 한 번 딱 실행 이익금이 생기는 투자예요. 일회용 투자예요. 그걸 차익형 투자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투자하는 순간 매달 돈이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저도 팔아요, 언젠가는. 팔면 또 수익이 또 생기죠.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은 팔면 안 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도 오를 거잖아. 그럼 그런 차익을 또 한번 볼 수 있고 매달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 투자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럼 넌 진짜 한 번도 안 했냐? 사실 하려고 했었어요. 재개발한다고 그래서 재개발 주택도 한번 사보고 뭐 좋다고 그래서 사본 적은 있어요. 다 실패했어요. 지금 재개발한다고 샀는데 5년 만에 취소돼가지고 10년째 갖고 있는 물건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하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요행을 바라면 안 되겠구나. 난 행운의 사나이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돌아오는 것에만 투자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투자 원칙은 간단해요. 충분히 이해했을 때 투자해라.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잘 모르고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옆집 아저씨, 아니면 옆집 언니, 직장 상사, 동료들이 소개해주는 거. 이거 괜찮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걸 해서 돈을 버는 거. 이런 거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 몰라요. 너가 이거 괜찮은 거지? 나 이거 해도 되지? 괜찮아. 그러고 사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투자는 왜 내 인생을 남한테 맡기냐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알아야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충분히 이해했다고 투자해도 모르는 게 많잖아요. 사실 사고 나면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 말만 듣고 이게 따라가는 식의 투자를 한다면 결국은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기준을 남한테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제가 코인을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걸? 오늘 어떻게 오를지 어떻게 내릴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도 물론 잘 하시는 분 있죠. 잘 하시는 분 있는데 저는 그런 열정이 없어요. 그 기업 막 탐색하고 분석하고 막 이런 그런 열정도 없고 그런 지식도 없고 공부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법칙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4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따라 하시면 부자가 되시는 길에 안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4단계가 있는데 이 4단계를 랜덤하게 1, 2, 3, 4를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단계별로 하시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끝나고 2단계 하시고 2단계 끝나면 3단계 하시고 3단계 끝나면 4단계 하시면 돼요. 그렇게만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길에 마스터 플랜을 기획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꿈을 꾸시는 거예요. 꿈을 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꿈 아시죠? 꿈 뭔지 우리 초등학교 때 꿈, 중학교 때 꿈, 고등학교 때 꿈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도 꿈이 많은 소년이었어요, 그죠? 여러분도 꿈 많았죠. 제가 고등학교를
실업계 고등학교, 공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기계과라고 들어보셨어요? 기계과. 뭐 하는 거냐면 용접하고 자동차 분해하고 뭐 쇠 깎고 뭐 막 줄질하고 뭐 배관 만들고 이런 게 기계과에서 하는 업무예요. 거기 들어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학기 초에 다 모아놓고 이렇게 반 학생이 이렇게 있잖아요. 모아놓고 학기 초에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 얘기하는 대로 손 들어. 그러면서 야, 집에 할머니 계신 분 손 들어. 엄마 있는 사람 손 들어. 아빠 있는 사람 손 들어. 집에 자기 집인 사람 손 들어. 자동차에 있는 사람 손 들어. 농사 짓는 사람 손 들어. 뭐 이거 했었죠? 기억 안 나세요? 다 젊으신 분이구나. 젊으신 분은 몰라요. 젊으신 분들은 몰라. 야, 이게 아마 90년대생은 모르실 거예요. 선생님 다 90년대이신 것 같아. 그래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74년생이라 알거든요. 우리 땐 그걸 많이 했어요. 되게 많았어요. 그 항목이 집이 전세냐 월세냐부터까지 다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아파트 사냐. 제일 창피했던 게 부모님 학력 얘기하는 거. 저희 아버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거든요. 어머니 초등학교 중퇴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겨우 한글만 겨우 아실 정도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나오셨는데 근데 이 손드는 게 굉장히 창피해요. 부모님 초등학교 중퇴를 손들기가 그땐 국민학교 중퇴 손들기 뭐해서 그냥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허위로 막 들고 막 그랬어요. 제가 지금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리고 부모님 직업 저희 아버지 노동이고 노가다 옛날에 노가다 손드는 게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그냥 뭐 노동 이런 데 손들고 그랬어요. 그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매년 학교 들어갈 때마다 손을 드니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냐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도 또 역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장래 희망, 꿈에 대해서 손들으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다 이제 막 종례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선생님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빨리 끝내줄 테니까 빨리 손들어. 자, 지금부터 물어볼게. 야, 의사, 교사, 공무원, 공고 나와서 엔진 조립하고 있는 애들이 무슨 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정치인이 될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도 아무도 손 안 들고 있으니까 지쳤어요. 부르다가. 그래서 야, 그냥 하나로 통일하자 니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가 쫑긋했죠. 뭔데요? 그랬더니 니네 그냥 공돌이로 통일하자. 공돌이로. 니네 어차피 공장 갈 거 아니야. 다 공장으로 취직 갈 거니까 공돌이로 하자. 그랬더니 좋아요. 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공돌이를 찾아보니 없어. 항목에 공돌이가. 유일하게 회사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좋다. 50명을 다 회사원으로 해봐. 50명 회사원. 나머지 직업은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2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회사원으로 50명의 꿈을 다 적었고요. 3학년 때도 꿈을 적었어요.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 50명이 꿈인 학교도 드물고요. 그리고 그 꿈이 3년째 변하지 않는 것도 드문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하고 매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2학기 때 저희가 선생님의 손에 끌려가지고 회사로 다 팔려갔어요. 취업이라는 명목으로 다 팔려갔어요. 현장 실습이라는 목적으로 팔려갔어요. 50명이 다 꿈을 이뤘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꿈을 이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모임은 야, 우리는 꿈을 이뤘잖아. 얼마나 이게 대한민국 이 참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꿈을 이뤘는데 여러분들 꿈도 있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90년생밖에 안 되시지만 지금부터 꿈을 한번 다시 꿔보자는 거예요. 다시 꿔봅시다. 그래서 이런 꿈을 말이에요. 다이소 가면 5,000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작은 건 3,000원 정도 되는 코르크로 돼 있는 이 보드판이에요. 보드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들을 붙여보자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나는 아파트를 좀 사고 싶어. 아니면 난 잔디밭이 깔려있는 전원주택도 사고 싶고, 자, 멋진 자동차도 사고 싶고, 크루즈 여행도 가보고 싶고, 상가도 사고 싶고, 하와이 여행도 가고 싶고, 또 꼬마 빌딩도 사고 싶고, 빌딩도 사고 싶어. 이런 내가 원하는, 내가 꿈꿀 수 있는 거,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붙여보는 거예요. 제가 한 2000년대 초반, 2000년이나 2001년 정도 때 꿈꾸면 간절히 이루어진다라는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꿈꾸면 간절히 이루어진다? 그런 비슷한 책이 있었죠. 그죠? 그 책을 보았더니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내가 원하는 거를 붙여봐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이걸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거실에다가 딱 TV 뒤에다 딱 붙여놨어요. 만들어 놓고 제가 원하는 걸 막 붙였어요. 뭐 잡지 같은 데서 오려서 붙이기도 이렇게 근사하게도 안 붙이고 대충 막 오려서 막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동네 아줌마들 오기 창피하다고 빨리 뛰래요. 동네 아줌마들이 놀러 오는데 도대체 저 거실에 정면에 그 TV 뒤에 붙어 있는 건 뭐야 도대체. 우리 신랑이 미친 짓 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집사람이 몰래 떼어가지고 작은 방에다 옮겨놨어요, 이거를. 그래서 당신 보고 싶으면 작은 방 들어가서 혼자 봐. 그래서 이제 혼자 방 붙여놨더니 우리 딸내미가 5살 정도 되는 딸내미가 아빠 이게 뭐야? 그러더라고. 이게 꿈꾸면 이루어지는 보드야. 여기다 붙여놓으면 뭐든지 이루어진대. 그래? 그럼 아빠 나 레고 갖고 싶은데 그거 붙여놓으면 이거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겠지. 이건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그랬어. 그러더니 거기다가 레고의 그림이 있는 그 그림판을 붙여놓더라고요. 그럼 아빠 이건 언제 이루어질까? 글쎄 12월 24일쯤 이루어지지 않을까? 12월 24일 꿈같이 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보드판을 만들어 놓고 제가 이사를 한 4번 정도 왔는데 이 보드판은 아직도 있어요, 우리 집에. 근데 지금 어디 구석에 이제 있긴 해요. 다 떨어지고 없어지긴 했는데 제가 그 당시 머릿속에 남아있는 보드판의 내용들을 다 보면 다 이뤘어요. 다 이뤘어요. 그리고 이놈이 하나 남았는데 사실은 그림이 이런 거고 한 요 정도 되는 겁니다.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게 아니고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요거를 제가 지금 목표를 삼고 있고 지금 택지를 사서 거기다 이제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한 55세 안에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55세도 아니고 한 52세 정도에는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에요. 만으로 하면 50세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근데 이게 왜 이루어지냐면요. 내가 이걸 붙여놓고 안 뛰면 되는 거예요. 안 뛰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내 목표를 정해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막연하잖아요. 막연하죠. 이게 붙여놓기만 하면 된다? 붙여놓으면 보게 되면 내가 목표를 삼게 되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자, 이제 첫 번째 목표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얘가 어디까지 부자가 될지 목표의 기준을 한번 잡아보자. 두 번째, 지피지기면 백전불태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좀 유식해 보이죠? 이런 거 쓰면. 한자로는 제가 못 씁니다. 한자는 못 쓰는데 이게 이런 말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옛날 그 중국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대부분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오판하시거나 잘못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적은 알려고 해요. 그러니까 투자 대상을 공부하려는 거에 초점을 갖고 있는데 나를 분석하는 건 안 하세요. 나를 분석하는 건.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투자 자산 뭘 해야 되냐? 내 경매를 배울까? 코인을 살까? 주식을 살까? 아파트 살까? 지식산업 살까? 상가 살까? 많이 그런 거 알아보러 다니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투자는. 그게 아니고 뭘 해야 되냐면 나부터 분석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씀씀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고 아직 몇 년간 벌 수 있는 엔진이 남아있는 사람인지 그걸 분석하는 게 1단계인데 그걸 안 하고 맨 뚱그름만 잡으러 다니는 거야. 뚱그름만 잡으러. 그러니까 맨 남 하는 데 따라가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막차 타고 이렇게 변한다는 거 사람. 그러면 실망하면 난 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중요한 거는 나부터 일단 우리가 이건 전쟁 용어잖아요. 전쟁 용어.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게 내가 총알이 몇 개 있고 내 군사가 몇 명 있고 내가 며칠씩의 식량이 있는지를 알아야 적이 얼마 있는지 알고 공격을 해서 싸울 수가 있는데 거꾸로 나는 분석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남만 알아내는 거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게 나를 알아야 된다. 그럼 나를 아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미래가계부와 자산평가서를 쓰는 거예요. 에이, 이거 보면 표정이 싹 달라집니다. 왜? 무슨 요즘에 누가 가계부 써요. 가계부 쓰는 사람 없잖아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가계부 쓰시는 연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지도 마세요. 없어요. 없어요. 들지 마세요. 괜히 자, 안 쓰시고 없는데
자산평가서랑 가계부를 쓰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계부가 아니니까 간단히 설명만 드리고 갈게요. 시간관계상. 자, 가계부를 쓰시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마트 가서 얼마 사고 오늘 커피 얼마짜리 사 먹은 거, 스타벅스 커피 이런 거 적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 적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카드값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카드 하나로 그냥 다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지출 카드 하나 썼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내가 특정하게 다른 걸 쓴다 그러면 카드 정도 2개 만들어서 내가 그냥 까먹은 거는 이 카드로 쓰고 뭔가 다른 거 좋은 일에 쓴 거는 다른 카드로 이 정도로만 구분해도 문제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변동지출이에요. 몇 개 적을 게 없어. 마트 가서 샀는데 콩나물 얼마 사고 과자 얼마치 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마트 얼마. 응? 마트도 카드로 결제했으면 그냥 카드 금액으로 적으셔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걸 적자는 얘기가 아니고 변동 지출이 아닌 고정 지출을 쓰시라는 거예요. 고정 지출. 내가 매달 월간 지출, 월간 고정 지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매달 아무것도 안 해도 나가는 돈은 과연 얼마일까? 이걸 적으셔야 돼요. 이자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세, 도시가스비, 기본적으로 인터넷 요금, 휴대폰 요금, 무슨 할부, 렌탈료, 이거 등등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 내일 내가 회사를 때려쳤어. 그리고 해외여행을 갔다 와도 나오는 돈 있잖아요. 한 달 내내 해외여행 갔다 와도 나가는 돈 있잖아요. 아무 짓도 안 해도 내가 잘려도 나가야 되는 돈. 그게 월간 고정지출이에요. 자, 연간 고정지출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연간 고정지출 뭐냐면 아버지 생신, 어머니 생신, 장인어른 생신, 장모님 제사, 이런 거 있잖아요. 다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겪어야 되는 거죠.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기념일, 와이프 생일, 와이프 생일 제일 중요한 날이잖아요.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거 잘 기록해놨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돈들이 연간 고정지출이에요. 그죠? 그리고 5월달 되면, 지금 5월달이잖아요. 돈 제일 많이 나가는 달이죠. 5월달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강의 들어오신 분은 그나마 적게 맥히는 거잖아. 어딘가 나가서 돈 써야 되잖아. 5월달이.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아주 그냥 돈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나가죠. 통장이 탈탈탈탈 털리는 달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항상 5월달이 지나가면 통장 잔고가 부족하고 카드 사용료가 많이 늘어나요. 그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5월달을 올해 처음 살아본 것처럼 사시냐는 거예요. 우린 매년 5월달을 겪어요. 5월달이 1년 중에 가장 돈이 많이 나가는 달입니다. 근데 매년 5월달을 처음 살아본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갈 거면 4월달에 덜 썼어야지. 3월달에 덜 썼어야지 5월달에 많이 쓸 거 아니야. 어버이날 효도하고 싶으면 3월달에 덜 썼어야지. 미리 예측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럼 5월달 꼭 처음 살아본 것처럼 그때 가서 또 쓰고 6월달에 카드값 메꾸느라 지출 줄이고. 그죠? 그러니까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얼마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나서 근로소득을 적어보는 거예요. 근로소득은 간단하죠. 월급 하나, 맞벌이 하면 2개, 끝. 그 옆에 자산소득이라는 칸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무것도 쓸 게 없지만 항상 비워놓으세요. 비워놓으세요. 내가 언젠가 여기다 채울 거다. 매달 한 달에 얼마씩 현금 흐름이 나오게 만들 거다라는 걸 만드시면 돼요. 이 양식은 제 카페에 오시면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상 같은 거 찾아보시면 가계부 어떻게 쓰는지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다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이 가계부를 한 달을 미리 한번 써보시면은 다음 달을 미리 쓸 수가 있어요. 컨트롤-C, 컨트롤-V 하면 되잖아요. 엑셀 파일이니까 V 해요. 한 달을 써봤더니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 한 달 살아봐. 2달을 딱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3달치를 미리 써보고 1년치를 미리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을 살아보면 내가 얼마 정도의 오차가 생겼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치를 써보고 나서 1년치를 가계부를 썼다. 그러면 10년도 써볼 수 있고 20년도 써볼 수 있고 30년도 써볼 수가 있어요. 제가 써봤어요. 실제. 그러면 어떤 거야? 내가 3년 후에 진급할 거니까 급여가 오를 것까지도 다 계산해서 적어본 거예요. 그럼 난 반드시 3년 후에 진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열심히 살아야죠. 그래야 진급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진급 일자를 정해놨으니까. 나는 진급 일자를 내가 정해버렸어. 그럼 그때에 맞춰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다. 그럼 과외비 더 들어갈 거 아니야. 학원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때 맞춰서 미리 해서 10년치, 20년치를 쫙 적어볼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나서 10년치를 딱 계산해 보세요. 기가 막힐 겁니다. 그 돈이 어마무시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와, 내가 10년을 미리 예측해갖고 써봤더니 돈이 없어. 한 3억, 4억, 많아, 1억, 2억 이렇게밖에 안 모여요. 실제 계산해봤더니 그걸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라고 써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다 그 집 꼴 못 면하겠구나 아셔야 된다는 거죠. 왜? 애들은 점점 자라고요. 지출은 점점 늘어나고 물가는 계속 상승해요. 그잖아요.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지출할 건 늘어나고 쟤들은 커가서 이제 통닭 한 마리 혼자 다 먹고 이런 상황에 살아야 되는데 내 월급은 안 늘어나잖아. 세상에 안 오르는 거 딱 두 가지 있어요. 내 월급하고요. 애들 성적 두 개는 안 올라요. 그건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 아무리 쏟아봐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미리 써보라는. 그러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엔진을 여러분들이 일단 한가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찾아볼 수 있죠. 얘가 어버이날 얼마를 줬고 아내한테 생일 선물을 예전에 얼마치를 사줬는지까지 다 이혼할 때 다 적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죠? 내가 너한테 뭐 선물한 거, 결혼기념일날 내가 시계 사준 거 다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다 찾아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자산평가서라는 걸 써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산평가서. 이게 자산평가서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정도를 재보시는 거예요. 얼마인지. 내 걸 써보는 거야. 그냥 막연하게 그냥 머릿속에 알고 있고 간단히 알고 있는 재산 정보를 정확히 10원짜리까지 정확히 분석해 보는 거죠. 매달 말일날. 그래서 내가 전달에 비해서 이 자산평가 써봤더니 요번 달 말고 다음 달에 갔더니 다만 100만 원씩이라도 증가했다. 그 다음 달도 100만 원 증가했다. 계속 상승 곡선을 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자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건 거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3개월을 자산평가를 써봤더니 계속 하락하고 있네. 그러면 빨리 내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계속 봤더니 서서히 상승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부자가 되는 길로 간다. 근데 그런 분들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아닌데요? 저 계속 통장 잔고 느는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우상향하는 것 뿐이에요. 실제 오르막 내리막을 계속 반복합니다.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해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없던 달은 내려가고 지금까지 5월 달은 자산이 내려갔다가 6월 달부터 다시 올라갔다가 휴가 가면 또 내려가고요. 추석 때 되면 또 다시 한번 내려가고요. 크리스마스 되면 다시 한번 내려가고요. 계속 그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내 수입은 일정한데 지출에 나가는 양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벤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해서 아주 평행적으로 계속 상승하게끔만 내가 관리할 수 있다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고 그 증가 속도가 작다라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저축해갖고 부자가 될 건 아니니까. 그죠? 저축은 시드머니, 종잣돈만 만들 거니까 그 종잣돈을 만드는 단계를 유지하고 내 생활 패턴을 건전하게 만드는 단계가 일단 첫 번째가 중요한 거니까 그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자, 저는 2003년도인가부터 2002년도부터 자산평가서를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쓰고 있고요. 가계부는 지금 끊었어요, 저는. 5년 전에. 그러니까 5년 전에 저는 더 이상 지출을 통제하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가계부를 안 쓰고 가계부를 안 썼다는 의미가 지출을 안 쓴 거지 자산은 써요. 이건 써요. 이거는. 저도 회사 대표이기 때문에 월급은 받습니다. 그래서 월급은 한번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산 정도에 140개의 칸이 들어있어요. 140개의 칸이. 어딘가에서 140개인데 매달 저한테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진 거야, 이제.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게 의미가 있지. 여기는 지금 비어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여길 채워나가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140군데에서 매달 저한테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지. 그게 뭐 몇만 원부터 시작해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지. 이거를 키워나가시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평가서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가계부도 직접 썼어요. 우리 아내는 가계부를 쓰지 않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가계부를 써줬으면 좋겠는데 가계부를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제가 부탁을 했지만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썼어요. 제가 썼는데 집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냐면요. 직업이 없어요. 결혼할 때 잠깐 결혼하기 전에 직장생활 하다가 아기가 생기면서
임신하고 이제 배가 많이 나온 상태에 그만뒀어요. 근데 요즘엔 육아휴직 이런 거 되게 좋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는 육아휴직이 아니고 배 나온 여자가 회사 다니면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부장님들이. 그런 시절에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애가 생기면서 육아를 위해서 그만둔 게 지금까지도 놀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놀고 계세요. 놀고 계신데 그렇게 하면서 자산평가서를 제가 쓰고 가계부를 제가 썼다는 게 이상하죠. 집에서 놀고 계신 분이 쓰시면 좋죠. 근데 놀고 계신 분이 안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자산에 대해서 분석하고 계량해내지 않으면 부자가 되지 못할 것 같으니 가계부를 좀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싫대요. 남는 게 있어야 쓰지. 벌어주는 걸 많이 갖다 줘봐. 내가 얼마든지 써줄게. 100번도 써주고 더 디테일하게 써줄게. 나 세무회계과 나온 여자야. 이런 거예요. 아내 세무회계과 나왔거든요. 근데 안 쓴대요. 적자 가계부는 쓰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 그럼 내가 한번 써볼 테니까 그러면 월급을 내가 한번 관리해보는 건 어떨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당신 미쳤지? 당신 미친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집에서 놀고 있는데 당신이 돈 받아서 나 생활비 주면 난 뭐냐 그럼? 애 키우는 사람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분이 매우 나빠요. 지금 생각해봐도 기분 나쁠 일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동의 안 하시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죠?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한 달을 넘게 싸웠어요. 그래서 하자. 내가 한번 해볼게. 나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자산관리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벌어오는 월급이 얼마인지는 알아? 그러니까 제가 250만 원 벌었거든요. 250만 원 버는 놈이 뭘 띄워주고 그러니까 뭘 아내한테 생활비를 띄워주고 뭘 관리해서 뭘 부자가 되냐는 거야. 사실은. 그죠? 그런데 전 하고 싶었어요. 희망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설득하다마다 한 달 반 만에 아내가 또 물어보니까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할렘하고 말렘 말아! 그러더라고요. 할렘하고 말렘 말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워! 그랬어요. 아내 허락한 게 아니죠. 화나가지고 던진 말인데 제가 덥석 고마워! 그래버렸어요. 그런데 아내도 내가 이 인간한테 말을 실수했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이후로 제가 아내한테 가계부를 쓰면서 매달 공유 파일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내는 당분간 삐져서 그걸 보지 않았어요. 삐져서. 그리고 제가 자산평가서라는 걸 만들어서 요것도 제가 책에서 읽은 거예요. 뭐 20대 젊은 재테크인가? 정철친 씨가 쓴 책에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젊을 때인데. 그래서 그걸 보고 자산평가서는 써야겠다. 그래서 자산평가를 써가지고 매달 아내한테 말일 되면 돈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이 매달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을 써보니까 답이 딱 나옵니다. 당시 10in10이라는 카페가 유행했었고요. 10억 만들기가 유행했던 시절이에요. 10억 만들기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 나도 한번 도전해보자. 그리고 나서 시작을 막연하게 저도 총량을 갖고 시작을 한 거죠. 10억 한번 만들어보자 하면서 시작을 하고 계획을 짜고 그럼 10억이면 과연 현금 흐름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분석해냈더니 내 월급보다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이자를 다 빼고 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게 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는 나오겠더라. 지출 제외하고 순으로 나오는 게. 그 정도면은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군.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럼 한번 목표를 짜보자. 그래가지고 계획을 해서 짜봤더니 딱 8년이 걸리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40살, 40살까지 자산소득이 800만 원 나오는 걸 목표로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 자산을 짜서 자산평가서를 비교해보고 맨날 내가 그 실행한 예상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다 기획해서 봤어요. 쭉 봤더니 아내한테 보고를 했죠. 내가 10년 계획을 짰어, 드디어. 10년. 우리 새마을운동 세대니까 새마을운동 계획처럼 10년 안에 내가 800만 원 현금해서 난 회사 그만둘 거야. 딱 그렇게 호언장담을 딱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네, 표정이 알았어. 알았어. 이게 아니고 알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표정. 그게 딱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날 안 믿는구나. 그리고 저는 매일 가계부를 쓰고 자산평가를 매달 써서 아내한테 보여줬어요. 1년이 지나서 1년 계획을 브리핑했어요. 아내한테. 내가 10년 계획 짠 것 중에 1년을 지금 해봤더니 목표를 달성했어. 간신히 달성했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알았어요.
저희 12월 31일 날 항상 했거든요. 2년째도 그런 대답이었어요. 3년째도 그런 대답이었는데 4년째 됐는데 제가 초과 달성을 해갖고 5년치를 미리 땡겨 달성했어요. 계속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땡겨 달성돼가지고 4년 만에 5년치를 달성해서 너무 제가 흥분했어요. 12월 30일 날 재활용 소리가 딱 울리고 나면 애들은 자, 그리고 집사람하고 저 파일을 열어놓고 제가 브리핑을 했어요. 내가 요번에는 4년 만에 5년, 1년을 땡겨 단축했다. 그러니까 4년 동안에 1년을 더 이제 세이브 한 거죠. 그래서 얘기했더니 집사람 표정이 진짜야?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아내가 저를 인정해 주는데 4년 걸린 거예요. 아내가 제 말을 믿어주는데 4년 걸렸어요. 그래서 4년 하다가 9년 만에 39살에 제가 그걸 목표를 달성하고 그만뒀어요, 회사를. 3단계로 가겠습니다. 3단계. 자,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짜보는 게 마스터 플랜. 여러분들 그 기획한다 그러죠? 내 삶을 미리 짜보는 거예요. 10년 계획, 20년 계획, 30년 계획을 짜보는데 일단 픽피처를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작은 그림의 계획을 짜서 실행해 나가시면 돼요. 큰 걸 첫 번부터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그럼 이거는 뭘로 짜냐? 이걸 기준으로 짜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갈망하는 거, 내가 목표하는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이걸 기준으로 마스터 플랜을 짜시는데 짜서 배열을 해보시는 어떤 순서대, 어떤 라인업으로 놨을 때, 어떤 테크트리로 놨을 때 빠른 속도로 부자가 됐을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사면 얼마 정도인지 알아볼 수는 있죠. 이 서로 마음속에 틀린 거를 본다면 아파트인데 강남 아파트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동탄의 아파트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지방의 다른 아파트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금액은 다 다를 거예요, 각자마다. 그럼 그걸 샀을 때 현금 흐름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예측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럼 그걸 기준으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아파트를 하나 살 때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자산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계약표에 가계부에 넣어보면 쫙 달라지겠죠. 그럼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사는 게 맞는 건지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사는 게 맞는 건지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사는 게 맞는 건지 이거 사고 이거 사는 게 맞는 건지 다 짜보라는 거야. 어떤 순서로 가는 게 가장 빠른 테크인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만들 수가 있는데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가계부에 대입해서 쫙 보시면 아마 120년 정도 나올 거예요. 그죠? 그 정도 나와요. 저도 처음에 꿈을 가지고 기획해갖고 분석해서 만들어 봤더니 황당한 말도 안 되는 기간이 나왔어요. 80 몇 년 나왔어요. 80 몇 년. 80 몇 년이 나와서 야 이거는 내가 불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일단 10년만 잘라서 계획해보자. 이거 해놓고 나서 내 꿈을 버리는 건 아니고 10년 안에는 어디까지 아니면 5년 안에는 어디까지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까지 달려가 보자. 아파트 2개 사고 뭐 하나 살 때까지가 1단계다. 여기까지가 2단계다. 3단계다. 4단계다. 이렇게 가보자는 거지. 해봤더니 돈의 총량이 사선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MC의 제곱의 그래프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상승하는 줄 알았어요, 돈이.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5년, 10년 읽어나가는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지만 그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돈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의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80 몇 년 걸리는 거를 20년 만에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다 이루지 못했지만 한 20년 걸리겠죠. 한 2, 3년 있으면 되니까. 그럼 20년 정도 이룰 수 있는 게 앞에는 전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 가다 보면 그 다음부터 내 월급보다 자산에 나오는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돈이. 아주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벌어내는 들어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다시 투자하고 리사이클링하는 속도들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속도를 이제 제어할 수 없어요.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돈이.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가요. 이런 식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보면 막연할지 모르겠지만 128년 좋다 나오더라도 한번 가보자 이거지. 근데 그게 앞당겨진다는 건지. 왜? 대각선으로 부가 상승하지 않고 MC의 제곱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처음엔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비행기가 상륙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무게에 따른 속도가 필요해요. 일단 속도. 250km 이상의 속도를 달려야 돼요. 그리고 속도만 있다고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뜨는 게 아니고 일정 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큰 비행기일수록 활주로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일정 거리를 120km 이상의 속도를 일정 거리 이상을 달려야만 비행기가 양력이라는 생겨서 붕 뜨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삶에 있어서 이 양력이 안 생겨요. 쭉 가다가 쭉 끝 사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못 떴어. 이게 못 뜬 거야. 뜬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바퀴만 살짝 들린 거야 이게. 바퀴 살짝 들렸다 이렇게 내려간다니까.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여러분들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에 축복인 거예요. 다 젊으시잖아요. 90년생이시니까 그런 분들은 젊으니까 얼마든지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이 많으니 빨리 비행기를 띄워야 된다는 거지. 자산의 총량은 아직 부족하지만 거리는 많이 남아 있다는 거야. 활주로의 거리는 속도만 내면 돼. 내가 속도를 낼 줄 몰라서 그런 거야. 아직 많이 남았어. 근데 내가 지금 막 60년생인데요. 그러면 이제 활주로 거리가 짧은 거야. 아무리 속도를 내도 뜨기가 어렵지. 그죠? 근데 빨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짜보시면은 된다. 그래서 나를 예측하고 거기대로 방향성대로 가시면 되는데 가다가 수정할 수도 있어요. 방향을 바꿀 수는 있어. 근데 원칙은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돌아오는 것만 투자한다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니죠. 제가 아파트 투자, 갭 투자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럼 그걸 투자해가지고 계속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왜 그걸 꼭 수익형 자산으로만 포커스를 맞추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저는 주식 전문가인데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전 코인 전문가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자면 수익형 자산에 매달 현금으로 발생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얼마씩 받는지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데 아파트 투자 내가 차익형으로 샀어요. 이 오름의 기준을 언제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계획할 수 있어요? 3년 후에 2배 된다고 희망사항은 가질 수 있지만 실제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5년 걸릴 수 있고 10년은 걸릴 수 있고 2배 올랐어요. 팔라고 그랬더니 2년 실거주 해야 된대. 2년 실거주 했어요. 그리고 시간 팔으려고 했더니 다시 내려가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죠? 근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실거주를 5년으로 바꿔서 이거 또 어떡하지? 왜? 내 삶을 내가 정해서 내가 기획해서 가야 되는데 남이 기획해준 대로 가야 된다는 거야. 남이 만드는 판에서 내가 움직여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사셔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계획해놓고 여러분이 계획한 방향성으로 가셔야 되는데 거꾸로 남이 집값 여러분들이 스스로 못 올리잖아요.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 사놓고 삼성 주식을 여러분들이 올릴 수 없잖아요. 뭐 외국인 투자자 정도면 올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못 올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큰 개미라도 되게 커져야 돼요, 개미가. 이게 못 올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의 포인트를 못 잡는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목표를 설정하잖아. 주식해서 돈 벌어야지. 난 목표는 2배야. 근데 기간은 6개월이야. 그 6개월을 뭔 기준으로 해 6개월이라는 거야. 기간과 금액이 정해지지 않잖아요. 근데 수익형 자산으로는 기간과 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그래서 몇 살에 내가 은퇴할 수 있다는 계획을 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차익형 투자를 했다면 아마 못 짰을 거예요. 40살에 은퇴하는 계획을 못 짰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제 투자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제 투자 공부하시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마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고 싶다면 코인을 하시고 주식을 하고 싶으면 주식을 하시고 부동산을 하고 싶으면 부동산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 4단계만 하려고 한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자가 될지 방향도 모르고 그냥 불나방처럼 공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막차 타고 속 쓰리고. 정리를 하자면 부자가 되는 원칙은 첫 번째 목표 설정이에요. 첫 번째 목표 설정.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자산을 분석하고 자산이 어떻게 커가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투자의 순서를 정해야 된다. 처음부터 건물 사고 빌딩 사면 안 되겠죠. 처음부터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투자 공부를 시작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저 아파트 사고 있는 갭 투자로 사놓은 거 다 갖다 치워버리라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주식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치워요? 아니에요. 그거 하세요. 여러분들이 종잣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게 맞다고 판단되시면 그거 하시면 돼요. 근데 언제까지 그거 할 거 아니에요? 종잣돈을 만든 다음부터는 수익형 자산으로 안전하게 옮겨놓고 또 종잣돈 만들으세요.
그러셔도 늦지 않다는 거지. 근데 계속 그거를 모든 전략을 차익형 투자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엔진을 여러분들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수익형 투자와 차익형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가지고 투자 자산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들어보면 과연 내가 어떤 걸 투자해야 될지 어떤 게 적합한지를 한번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가시면 돼요.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말씀드렸죠. 수익형 투자는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돌아오는 투자. 차익형 투자는 투자하고 나서 그걸 팔았을 때 차익이 생겼을 때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차익이 안 생기면 망하는 거고. 그래서 한 번 사서 한 번 하는 일회용 투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일회용 투자. 자, 차익형 투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느낌은 아시죠? 딱 차익형 투자 이게 딱 보니까 그죠? 이거 같죠? 이거 같죠? 그냥 뭐 굳이 부연 설명 안 해도 그지? 이제 넘어갑시다. 자, 수익형 투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수익형 자산에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주식. 여러분, 주식도 수익형 투자 자산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세 상승을 목적으로 사는 거 말고 배당 목적으로 사는 경우도 가능하겠죠. 근데 대한민국은 시장 파이가 좀 작아서 수익형 뭐 4% 난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배당하고 막 이래서 약간 수익이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하거나 월 배당하는 상품도 있으니까 그런 거 투자하신다면은 그런 것도 포트폴리오로 갖고 수익형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실제 있어요. 아주 건전하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수익형 투자의 일종이다 라고 보시면 되지만 대부분의 99.9%는 차익형 투자로 주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잖아. 그죠? 넘어갈게요. 자, 아파트. 아까 아파트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들도 다 차익형 투자시겠죠. 그리고 내가 깔고 있는 집은 자산이 아니에요. 내가 깔고 있는 집을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그냥 실거주를 위해서, 실거주 2년을 채우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 뿐인 거지. 그걸 가지고 뭔가 수익이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오히려 고장나면 고쳐야 되고, 재산세 내야 되고, 그러잖아요. 관리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깔고 있는 집이 비쌀 필요는 사실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파트인데, 저는 초창기에 아파트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초창기에. 제가 처음 아파트 투자를 한 건 뭐냐면, 아마 영상 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그냥 동네에 청약 다 한다고 그래서 청약 통장길래 훅 넣었더니 됐어요. 그냥 돼가지고 그냥 했어요. 1억 7천에 분양받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대출 최대로 받아서요. 7천만 원 투자해서 월세 줬어요. 돈이 없어서 준 거예요. 제가 갈 수가 없어서. 좋은 아파트 가고 싶었는데, 저 임대 아파트 살았는데요. 새로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그 청약이 된 거야. 가려고 했더니 한 달 이자가 60만 원이래요. 60만 원이면 하루에 2만 원어치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자겠더라고. 2만 원짜리 잠을. 당시 물가가 그랬어요. 2만 원이면 모텔에서 잘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못 자겠는 거예요. 그 당시 1억에 대한 이자가 60만 원 정도 했으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나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근데 아내가 이게 뭔 소리요. 딴 집 다 이사 가는데 나 여기 뭐 넣을 건지 다 계산해 놨는데 거실에 뭐 넣고 작은 방에 뭐 넣고 애들 방 어떻게 만들 건지 다 생각해 놨는데 지금 와서 안 들어간 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냐 이거야. 아내 설득해서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세를 줬어요. 자, 전세를 주려고 했더니요. 전 몰랐어요. 대출금이 많으면 전세 못 주는 거라면서요. 그때 29살 때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죠. 그래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월세밖에 안 됩니다. 그럼 월세로 해주세요. 그럼 월세 얼마 받나요? 그랬더니 한 70만 원 정도 받는데요. 그래요? 근데 잘 알아봤더니 외국인한테 저희 평택엔 외국인 미군이죠. 미군한테 세주는 게 있어서 미군한테 세주면 1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소파 놔주고 뭐 TV 놔주고 뭐 이런 게 놔주면 된대요. 아싸 그래가지고 막 사다가 설치해주고 받았어요. 130만 원을 받았는데 현금으로 1년치를 한꺼번에 줘요. 당시 5만 원권이 없었어요. 현금 주면서 영어로 저한테 세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세봤어요. 신발 나가면서. 1년치를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자본의 힘이구나. 그래 지금부터 시작하자. 얻어 걸린 거예요. 그냥 얻어 걸린 거. 아무것도 모르는 30살짜리. 그러니까 제가 29살 때 청약 넣어갖고 31살에 이게 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얻어 걸린 게 31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더 아파트를 사야겠다. 그래서 아파트를 더 사서 또 월세를 줬어요. 또 사서 또 월세를 주고 3개, 4개 정도를 샀는데 저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대출을 일으켜서 최대한 일으켜서 월세를 받고 4개까지 늙혔어요. 늙히고 나서 아내를 딱 봤더니 저를 짝짝을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임대 아파트 살고 있는 거야. 아내가 기분 좋겠어요? 우리가 세주고 있는 4개의 아파트는 다 새 아파트예요. 큰 평수의 아파트고 우린 24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아직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8년째. 집사람이 저 째려보고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겁이 나서 그 갖고 있는 집 중에 가장 적은 평수 28평짜리로 이사 가기로 약조를 해줬어요, 집사람한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사를 갔죠. 그래서 저는 아파트가 투자 자산의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맞죠? 초보들이 하기 굉장히 좋아요. 환급성도 좋고 어디 사기당하기도 어렵잖아요. 이게 얼마가 시세인지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부동산 중에 아파트가 가장 인기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환급성. 현금화하기 가장 빠르고 개량하기 쉬운 거예요.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저도 초보자니까 아파트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근데 다르게 저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지 않았고요. 왜? 우리 지역엔 시세 차익이 안 났으니까. 그냥 월세를 받는 목적으로만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어요. 한 450만 원 정도가 월세 아파트 5채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건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건물이 보였어요. 건물이. 어디서? 교차로 신문에서. 예전에는 교차로 신문 아시죠, 여러분들? 야, 교차로 신문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취업할 때, 자동차 살 때, 뭐 집 살 때, 다 필요한 거예요. 교차로 신문 없으면 대한민국이 안 돌아갈 정도였었어요, 예전에는. 그죠? 그런 시절이 있을 때 교차로 신문을 우연히 봤는데 6억 5천짜리 건물이 나왔어요. 원룸 건물인데 한 달에 250만 원에 월세가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오, 대박이다. 괜찮다. 근데 이거 뻥이겠지. 실투가 2억 5천이래. 아니, 뻥이겠지. 그 당시 아파트가 1억 7천이었는데 2억 5천 내면 250만 원 받는다는 게 말이 돼? 거짓말이겠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맞대요. 속고만 살았네요. 오래요. 보여준다고. 그래서 갔어요. 토요일 날 제가 가봤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그 당시에는 5일제 근무가 아니어서 12시까지 일하고 열심히 그 부동산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차를 대고, 근데 이제 부동산도 오전만 일하고 집에 가는 거니까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시 반 정도, 1시에서 2시 사이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건물 산다고 하니까.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부동산에 딱 들어갔더니 사장님 표정이 안 좋아. 표정이 안 좋은 거야. 일단 사러 온 친구가 살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 너무 젊어. 일단은 젊고, 두 번째, 내가 급하게가 아니라 윗두리 위에를 작업복, 무슨 정밀 이런 거 써 있는 게 있잖아. 그 전형적인, 요즘에 컴퍼니 룩이라고 하지만 예전엔 작업복이라고 했잖아. 그거 있잖아. 구로공단에서 많이 본 거. 그런 걸 입고 간 거야. 바깥 입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빨리 가느라 차 안에서 바깥 입지를 못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 마음에 안 들었고, 작업복 입고 와서 마음에 안 들었고, 차 상태가 안 좋았어. 이런 애가 무슨 건물을 산다고. 내가 괜히 기다렸다. 이런 표정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장님, 그 건물이 궁금하잖아요. 사장님, 그 건물 어디 있는 겁니까? 진짜 얼마입니까? 연식은 어떻습니까? 자꾸 물어봤는데, 돈은 있고?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나 돈 없는 애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표정으로 얘기하는 거야. 사장님, 진짜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은 좀 부족하긴 한데 제가 여기 이 동네에 아파트 한 5채가 있어서요. 2개만 처분해도 이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사장님. 걱정하지 마시고 소개해 주세요. 그럼 무슨 아파트 갖고 있는데? 퀴즈를 내더라고. 기분 나쁘잖아요. 무슨 아파트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 이름은 잘 맞췄네. 이런 거죠. 맞췄네.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뭣도 모르고 샀는데 진짜 수익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걸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투자부터 시작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아파트 투자로 수익형으로 투자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익형 투자로도 아파트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수익형으로 보지는 않고 차익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상가예요. 상가 좋죠. 상가 갖고 있으면 건물주예요. 이게 건물주. 진짜로.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그 말이 저도 상가가 있어요. 그리고 건물에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1층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내가 세입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세입자 보면 나와가지고 사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뭐 좀 볼 일 있어서 왔어요. 그러면 음료수 한잔 하고 가세요. 이렇게 해주는 게 건물주예요. 그죠? 건물주 그렇게 되는 거 이런 거예요. 이 정도는 해줘야 건물주지. 근데 그 건물에 제가 올라가잖아요. 세입자 원룸 사는 세입자를 만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상가는 한 칸이고 50개는 오피스야, 오피스. 원룸이야, 원룸. 오피스텔이야. 그럼 들어가잖아? 그럼 저 만나면 어떻게 하죠? 사장님 맞죠? 그럼, 네, 맞습니다. 그럼 사장님 가기 전에 나 저 고쳐주고 가야 돼요. 꼭 오늘 고쳐주고 가야 돼? 또 북대면, 또 만나? 형님, 저번에 그 고쳐준다는 거 안 고쳐줬어요. 그때 고쳐준 거 가서 안 돼요. 무서워요. 세입자 만나기가 무서워요. 그 건물주는 상가에서만 그렇게 사장님 음료수 드시고 가세요 하는 거지 이분들은 음료수도 안 줘요. 빨리 고쳐주고 가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상가를 갖고 계시면 건물주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런 건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수익률이 너무 낮고 어떤 단점이 가장 치명적인 거냐면 상가는 아파트하고 달라요. 그리고 이 원룸 이런 거랑 전혀 다르게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저희 동네가 고덕신도시, 여기 서울에 고덕 있잖아요. 저희 동네도 고덕신도시라는 데가 또 있어요. 평택에도. 신도시가 생기면 상권이 분양을 많이 하잖아요. 분양하고 동탄 이신도시 같은 상권 분양 많이 하죠. 근데 상가 분양을 하면은 저한테 많은 업자들이 찾아와요. 팜플렛을 갖고. 그러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한 칸에 1층 한 칸 길게 쓸어놓고 8평 실평수 8평짜리 상가가 10억이래요. 10억. 10억인데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디다. 400만 원 받고 수익률 한 4% 정도 된대요. 근데 걔네들이 얘기하는 수익률은 실제 10몇 %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4%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근데 야 이거 10억이면 10억에 400이면 이 한 칸에 뭐가 들어올 수 있겠니? 그랬더니 편의점 조그맣게 하나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죽 같은 거 조그맣게 하나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그 전문점은 못 들어오고요. 그냥 그 무인 그런 거 들어올 수 있대요. 베스킨라빈스는 2칸이 필요하대요.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들어와요. 그래서 야 본죽을 해가지고 나한테 400만 원을 주려고 그러면 도대체 몇 그릇을 날 위해 파는 거야 이거에? 내가 보기엔 한 달치 다 팔아도 400만 원 안 남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안 될 걸 이거 나 안 살래? 그랬더니 사장님 아니어도 살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다들. 그리고 나서 그 부동산이 1년 후에 저한테 개업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상가를 본인이 들어갔대. 세입자로 왜 상가 처음에 생기면 부동산 먼저 들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연락이 온 거야. 연락이 왔어. 갔어. 떡 먹으러 갔어요. 갔어. 그래. 여기, 그때 나한테 브리핑한 상가가잖아. 10억짜리. 그때 맞대. 맞는데, 근데, 야, 그럼 너 이거 400만 원에 월세 두고 사는 거야? 야, 너 부동산 얼마나 번다고 400씩 내?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럼 얼마 내는데? 180만 원 내요. 야, 너 나한테 400만 원이라 그랬잖아. 처음이니까 그렇죠, 뭐. 그럼 나중에 좋아질 거예요. 그래? 그럼 왜 다 빈 거야, 아직? 이 나머지 주인들이 다 400만 원 아니면 세를 안 주는구나? 그랬더니 아니요. 180만 원에도 안 들어와요, 지금. 이런 거예요. 현재가 그래요. 아파트는 많이 올랐어요. 아파트는 많이 올랐는데 상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결국은 10억에 분양받았단 말이야. 10억에 분양받아서 7억을 대출해 줬어. 3억만 투자한 거지. 그런데 4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10억에 400만 원. 근데 200만 원, 180만 원밖에 반으로 줄었죠. 반도 더 반 줄었다고 칩시다. 불쌍하니까. 그러면 이 매매가는 5억 된 거예요. 5억 된 거야. 상가는 그렇게 따지는 거야. 무조건 수익률로 따지기 때문에 월세가 내려가면 10억이 아니고 5억 된 거야. 그 순간에. 내가 내려준 순간. 내가 가게세를 180으로 200으로 낮춘 그 순간에 내 매매가는 10억이 아니고 5억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대출 7억 받았다 그랬죠. 팔으려면 2억 줘야 돼요. 2억을 주고 팔아야 되는 판인 거야. 그죠? 그러면 분양사무소에 가서 따지겠죠. 기다리세요. 상권이 곧 살아날 겁니다. 자, 서울에 신도시 생기고 상권 아직까지 안 쓰는 데 많죠. 10년 지났는데도. 그죠? 그런 데가 있어요. 아직도. 상가가 너무 많아요, 지금. 상가가 많은 게 문제예요.
신도시를 만들면 예전에 비해서 상권은 점점 줄어들거든요. 왜냐면 오프라인 매장들이 줄고 있잖아요. 그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화장품 가게 없어진 거 봐요. 화장품 가게 없어진 거 봐. 예전에는 브랜드마다 하나씩 좋은 골목에 다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올리브영 하나 딱 남았잖아. 그런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상권이 주는 거야. 내가 머리 깎거나 뭐 이런 거 먹는 거 아닌 이상 치킨집 전면에 없어진 거 봐요. 다 골목으로 배달만 하는데 뭐하러 전면에 간판을 달아 안에 들어가서 하지.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상권이 점점 없어지는데 신도시를 짓는데 상권이 더 많이 져져요. 왜? 상권이 줄어드는데 신도시를 만들면 상가를 더 적게 져야 되잖아. 근데 왜 더 많이 질까요? LH 기준으로 봤을 때 상가를 팔아먹는 게 이득이잖아요, 땅을. 그러니까 상가를 많이 파는 거야. 상가는 2배, 아파트 용지보다 2배로 더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그렇게 비싸게 파는 거야. 많이 파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가 사시면 위험하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잘 되는 상가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잘 되고 있는, 현행 잘 되고 있는 상가 사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금을 바로 내야 돼요. 세금 신고를 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소득이 없다면 관계가 없는데, 근로소득이 있다면 거기서 합산 적용되기 때문에 받아야 세금을 또 많이 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신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가는. 왜? 상가를 세입자가 들어오는 순간 그분이 사업자 등록을 내야만 장사를 할 수 있죠. 카페가 들어와도 사업자 등록을 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내려면 국세청에 가야 되죠. 가면 뭐가 필요하냐면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아니면 본인 건물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국세청에서 네가 월세 얼마 받고 있는지 안다는 얘기지. 그리고 매달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기 때문에 모를래야 모를 수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소득은 정확히 잡히고, 여러분이 연봉으로 5천만 원 받고 있어. 상가에서 5천만 원 받으면 더해서 합이 1억이 되는 거야. 그럼 소득세가 48% 구간에 들어가면 거의 정부랑 반띵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많아져도 걱정이다. 그리고 만약에 나 공무원이다.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 조심하셔야 될 게 연금 보시야, 연금. 공무원 왜 하는 거예요? 연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군인, 공무원, 교사 다 연금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퇴직금 갖고 이런 거 상가 잘못 사잖아요? 월세 소득이 250만 원이 초과되는 순간 연금이 줄어요. 연금이 줄어요. 그러니까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사셔도 되는데 연금이 감소되는 걸 감안해서 사시라는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금에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뭐 이런 거죠. 예. 자, 그 다음 지식산업센터. 요즘 뭐 유행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지식산업센터 뭐예요? 이건 유식한 말로 지식산업센터지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그죠? 아파트. 우리가 주택이 너무 많아요. 빌라 연립 많이 졌어요. 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 그럼 그거 때려 붙이고 아파트 짓는 거잖아요. 높게 위로 짓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 공장도 공업지역이 너무 꽉 찼어. 그러면 위로 짓는 수밖에 없잖아요, 방법이.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생겼는데, 요즘엔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말을 사무실에다 갖다 붙이는 거죠. 사실 가보면 공장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무실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 좀 퇴색되기는 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이런 게 있는데, 이 논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식산업센터 투자하시는 건 좋은데, 얘도 세금에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문제는 지식산업센터라는 기본 논리는 공업지역이 밀집되어 있거나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상업지 오피스 같은 게 부족해서 위로 짓는 거잖아요. 근데 위로 지어지지 않아도 되는 넓은 평야 같은 데다가 왜 지식산업센터를 짓냐는 거야. 옆에다 져도 되는 땅이 널널한데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위에 져놓고 분양하고 있는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평택엔 땅이 남아 돌아요. 논바닥 아직 많고 공장도 그렇게 밀집되어 있지도 않아. 뜨문뜨문 있어. 뜨문뜨문. 근데 거기다가 중간에다가 뚝 밀어놓고 지식산업센터 푹 져요. 누가 들어와요? 그냥 넓게 져도 되잖아. 그죠? 그냥 공장 져서 들어와도 되는 거를 지식산업센터 푹 진단 말이에요. 지식산업센터 서울 같은 데 지금 밀집되어 있는 데는 당연히 필요하겠지. 많이 오르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 져놓고 그거라고 하니까 똑같은 거구나.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야. 답이었어요. 하여튼 뭐 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놈이 왜 좋냐면요. 대출이 80%까지 돼요. 아까 상가는 70%까지 대출되는데 이 녀석은 80%, 내가 입주하면 90%까지 해줘요.
90%까지. 그러니까 소액으로 투자하기 쉬운 거고, 지금 대출 다 안 돼서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주택 투자하고 아파트 대출 안 돼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대출 80 그러니까 그냥 깜놀? 그래서 사는 거예요. 깜놀. 그리고 보면 수익률 너무 멋있잖아요. 들어왔을 때 기준이지. 그죠? 그래서 좋은 지역을 투자하면 괜찮은데, 싼 맛에 싼 지역 투자하면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생활용 숙박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용 숙박시설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시죠, 요즘에는. 그죠? 근데 대부분 다 망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건 이미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파트형 이게 어디 많냐면 해운대, 이 바다 보이는 해운대 쪽에 많아요. 상업시설에다가 쭉 져갖고 분양한 게 많아요. 근데 시세 차익이 좀 많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갖고 얘기가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주거의 목적이 아닌데,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는 정부의 목적이 저의 몫은 아니니까, 어쨌든 투자하시더라도 그런 리스크는 좀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돼요. 시세 차익은 많이 난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원룸형. 저는 원룸형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용 숙박시설을. 그래서 원룸형, 이것도 불법이냐 아니냐 얘기해가지고, 저는 이제 세입자들한테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을 하게 하죠. 원룸을 임대하는 게 아니고 숙박을 하게 해요. 그럼 숙박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 차이예요? 그게? 장기 숙박하고 뭔 차이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주도를 가셔서요. 집을 전세를 얻어서 사는 경우가 있으실 거고, 월세를 얻어 한 달 살기, 1년 살기를 하실 수가 있고, 펜션은 1년 살기 할 수 있겠죠. 펜션에 전입신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숙박을 하는 거다, 이게. 근데 내가 아파트를 하나 전세를 얻거나 월세를 얻어서 제주도를 1년 가서 산다. 그럼 그건 전입신고가 가능하잖아요. 전입이 되는 거잖아. 내가 이주한 거지, 1년간. 단기든 장기든 이주한 건데, 펜션에 살거나 호텔에 1년 산다. 그러면 그거는 숙박한 거잖아. 이거 숙박시설이다, 이거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사는 건 똑같은 거야. 취사도 되고 다 되는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뭐 아파트형 오피스텔 있잖아요. 아파텔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런 형태가 있고, 원룸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이해하기를 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대부분 오피스텔을 사시면 이렇게, 이거는 주거용 목적으로 아예 사는 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원룸형. 진짜 오피스로도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오피스도 되고 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되는 거잖아요. 주택도 되고 상업도 되는 거잖아. 근데 대부분 이런 거를 사시면 한 칸을 사시잖아. 그러면 대부분 상업용으로 선언할까요? 주거용으로 선언할까요? 주거용이요? 상업용으로 선언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그걸 사잖아요. 사고 나서 잔금 칠 때 되면은 그 상담하시는 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한테. 자, 잔금 칠 때가 되셨는데 이제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상업용으로 하실 건지 주거용으로 하실 건지 결정해 주세요. 그러면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거용으로 하시면요. 2주택이 됩니다. 이거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여러분이 집을 갖고 계시다면 2주택이 되시는 거고요. 상업용으로 선언하시면은 이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일단은 주거용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도 좀 애매해. 그러면 결정적인 한타를 남겨줘요. 자, 주거용으로 하시면 이거 5억 주고 사셨잖아요. 그럼 5억을 다 내셔야 되고요. 상업용 오피스텔로 선택하시면요. 부가세 10% 5천만 원을 환급해 드립니다. 다음 달에. 어떤 거 하실래요? 그러면 다 상업용 오피스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전국의 오피스텔, 이 조그만 형태, 원룸 형태의 오피스텔을 실제 어떤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조사를 해봤더니 90%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10%만 상업용으로 쓰고 있고 대부분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 신고한 거 기준으로 보면 90%가 상업용으로 쓰고 있고요. 10%가 주거용이라고 신고하고 있어요. 완전 거꾸로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애매 교집합에 들어있는 사람은 약간 그 상업용이라고 해놓고 실제 주거용으로 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투자하셔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일단 요것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지 않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존에 그 내가 투자하고 싶은 오피스텔이 있다면 그 지역 주변의 오피스텔이 과연 분양하고 나서 가격이 올랐나 한번 보세요. 그 실거래가 조회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럼 그런 거 보시면은 오피스텔 가격이 안 올라. 지방에는 안 올라. 그러니까 1억 5천에 분양했는데 1억 5천 이상 가격이 올라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1억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방은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형 투자라고 투자를 했는데 월세 받는 건 좋은데 가격이 내리면 되겠어요 이거? 안 되잖아요. 안 돼. 올라도 시원찮은 판에 내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걸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 오피스텔은 안 좋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걸 바라봐야 되냐면 상업용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많이 쓰는 지역일수록 가격이 올라가요. 우리 서울 같은 데 오피스텔 보면 주거용으로 안 쓰는 오피스텔도 많이 있죠. 강남 같은 데 가면. 그런 데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오피스로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 데는 안 오르더라고요, 희한하게.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방이라는 건 수원 이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안 올라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세요. 오피스텔 사시는 거 좀 조심하셔서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좀 파악하신 다음에 투자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세대 다가구 원룸 투자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죠. 이렇게 다가구 다세대 이런 걸 투자하시는 게 있다. 제가 주로 많이 갖고 있는 라인업이 다세대 다가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익률은 좋은데 손이 많이 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가 갖고 있으면은 음료수 얻어먹는데 이거 갖고 있으면은 만나면 막 도망 다녀야 된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수익형 자산 중에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태양광 발전소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그 강원도 그 강릉에 제가 이제 500kW라고 그러면 좀 상상이 안 가실 거고 500kW 태양광 발전소 갖고 있는 한 2,000평에다 판넬 깔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2,000평 정도에다가 그 정도 이렇게 쭉 밭에다 이렇게 막 깔아 놓잖아요. 이거를 2,000평 정도에다 깔아놨다고 생각하시면 500kW인데 지금 전기세가 엄청나게 비싸져 가지고 뭐 한 1,500만 원, 1,800만 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달에. 근데 제가 손볼 게 없어요. 한전에서 그냥 주는 거니까. 전기는 그냥 역생산에서 나가는 거죠. 생산되면 나가는 거고, 저는 휴대폰으로 모니터링으로 오늘, 왜 햇볕 졌는데 돈 안 들어오지? 이거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한 달에 계산해갖고 계산서 발행이라고 문자 오면 계산서 발행하면 되고, 지금, 여기 모니터링을 좀 해봤더니 풀이 좀 요만큼 자랐더라고. 그 풀 배러 한번 가면 돼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수익형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익형 자산은 맞는데 약간 사업성을 띠고 있는 게 우리가 대부분 갖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여태까지 보여드린 자산들은 자산이 가격이 계속 상승해야 되잖아요. 그죠? 상승해야지. 상승해야 되고 내가 거기서 월세를 받고 계속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얘를 팔아도 이득이 생겨야 되잖아.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설비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감가상각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한 20년 넘으면 효율이 계속 떨어져요. 점점 설치하고 나서 계속 효율이 떨어진대요. 20년간 계속 떨어져서 20년 지나면 이제 다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럼 땅만 남는 거지. 근데 여기 태양광 설치지에 있는 그 땅이 뭐 올라야 얼마나 오르고 있어서 깊은 산속 옹달샘에 있는 건데 안 오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기 때문에 더 많이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많이 주는 거다.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그 원유값이 많이 올랐을 때는 이게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 전기 가격이 우리는 맨날 일정한 금액으로 전기료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한전이 공급받는 가격은 원유랑 연동돼 있어요. 석유값하고 연동돼 있어서 석유값이 오르면 많이 올라받아요. 그래서 한전 적자가 지금 최대 5조 적자 났다고 그러나 막 그러잖아요. 다음 갈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특허를 하거나 음원을 하거나 뭐 책을 쓰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네이버 뭐 카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형 자산을 만들어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요. 이 많은 것 중에 과연 저는 왜
원룸 오피스텔, 원룸에 집중할까요? 원룸. 저는 주로 갖고 있는 라인업이 90% 아마 80% 정도가 이 원룸에 해당돼요. 원룸. 1인 거주 형태의 집이다는 거예요. 종류는 다양해요. 종류는 다양해요. 다세대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요. 오피스텔도 있고요. 생활용 숙박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요즘엔 뭐 이상한 것도 생겼다고 하는데 어쨌든 전 4가지 형태로 갖고 있지만 결론은 1인 거주 형태의 투자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지금 저는 계속 거기에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걸 투자하시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거의 강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 뭐요? 뭐 미래 가치가 좋아요, 이게? 이상하죠? 한번 들어봐요. 자, 일단 우리는 고령사회 지금 노인 점점 늙어가고 있죠, 우리나라. 그거 다 아시잖아요. 이거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늙어가고 있어요. 늙어가고 있는데 인구는 감소하고 있죠. 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미 감소가 시작됐어요.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근데 세대는 증가하고 있어요. 세대라는 게 뭐야? 한 가구의 구성하는 원인이 점점 쪼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4인 가족이지만 이제 1, 2년 지나면 자녀들이 이제 나가서 살 거 아니에요. 다 컸단 말이에요. 나가 살아. 그러다 마음에 안 들면 또 각자 살아. 조론하잖아요. 조론. 그럼 또 1인 가구에 4명이 살다가 각자 4인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최소한 둘이 행복하게 살아야 둘이 2인 가족 되는 거예요. 그죠? 2인 가족. 애들 나갈 거고요. 근데 그럼 그들이 다시 둘이 합쳐서 살아줘야 되는데 합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하질 않는다는 거지. 결혼율이 많이 떨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는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같이 합쳐 살지 않기 때문에 세대수가 감소하지 않고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인구는 감소하는데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점점 작은 집에 1인 거주의 형태의 집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해 가시죠? 다. 네. 그래서 지금 실제 그래프를 보면은 가구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고요. 인구는 이제 감소의 국면으로 평행선을 유지하러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갈망하고 희망했던 40평대 아파트들은 과연 누가 살 거냐는 거예요. 2025년 얼마 안 남았어요. 2030년 한번 볼게요. 이 보라색이 4인 가족이거든요. 4인 가족 정도 돼야 50평대 아파트 사는 게 좀 적당히 맞잖아요. 밸런스가. 그런데 4인 가족이 11%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40평대, 50평대 아파트 매우 많죠. 여기다 누가 들어가 살까요? 10% 이상 졌는데 어떡할 거예요? 점점 결혼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샀는데 다음에 이어받아서 사줘야지 오르는 거잖아. 이어받아줄 사람이 없잖아, 지금. 이거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은 작은 평수의 집으로 갈 거니 1인이 거주하는 집이나 2인이 거주하는 집의 형태로 바뀔 거라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건데 그게 필요해서 그걸 많이 줘야 돼요, 사실은. 근데 정부에서 그거 안 짓고 아파트 줘준다잖아. 그죠? 정부에서 아파트 줘주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잖아요. 30평대, 40평대 아파트 줘달라고 우리 국민들 노래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유권자들은 대부분 아파트 줘달라고 하죠. 근데 이거 1인 2인 가구에 필요한 사람들은 투표를 잘 안 하잖아요. 10대, 20대. 20대, 30대들은 투표 잘 안 하니까 투표 잘 해주는 40대, 50대 사람들 말 들어서 지금 아파트 줘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 부족한 거는 1인 2인 가구가 거주하는 소형 아파트 아니면 원룸, 투룸 이런 베이스들이 사실 필요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정부에서 소외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택들이 안 져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인구는 감소하고 세대수는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익률이 높다. 근데 뭐니 해도 수익률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수익률이 중요한데 수익률 한번 분석해 봐서요. 전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수익률 4% 정도 나오고요. 이건 수도권 평균이에요. 서울 평균이 아니에요. 자, 3% 정도 나오고요. 아파트는 수익률이 월세 주면 4%, 3.8에서 4%, 많이 받아야 4% 받는 거예요. 서울은 2%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받아야 5%, 4에서 5% 받는 거죠. 서울은 2.5%가 최고 많이 받는 걸로 보시면 돼요. 지대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요, 서울은.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받아야 5% 받는다. 근데 원룸,
다세대 오피스텔 뭐 이런 거 통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1인 주거의 형태로 갖고 있는 건물들은 수익률이 6에서 7%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는 태양광인데 이거는 얘기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이거 감가상각된다. 이걸 빼더라도 수익률을 보면 이게 제일 높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유지 관리하기에는 얘가 제일 불편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건물주인데 얘는 건물주 아니라 그랬잖아요. 동네 아저씨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불편하지만 상가를 투자를 안 하고 이거를 투자하는 거예요. 왜? 수익률 2%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20%, 50%에서 2%하고 5%하고 7% 여기는 3분의 1이 차이 나는 거예요. 3분의 1이. 매우 큰 거예요. 매우 큰 거. 3분의 1의 투자 수익이 더 나기 때문에 저는 고쳐주고 세입자 만나면 무섭고 하더라도 이걸 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상가를 사서 한가 건물을 통째로 하나 사서 건물주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건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상가 건물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억, 20억, 30억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정도 규모의 원룸 건물도 20억, 30억 할 겁니다. 비슷하겠죠. 건축비라는 게 뭐 상가 짓는 거나 뭐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죠? 원룸지는 상가 짓는 게 좀 싸겠지만 지대는 뭐 거기가 또 비싸서 어쨌든 비슷할 거예요. 상가를 사나 건물을 사나 100평짜리 건물에 몇 층짜리 건물 사면 비슷한 가격이 형성돼 있을 텐데 그 상가 건물들을 여러분들이 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 실투가 너무 세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대충 감 잡히죠? 근데 이 녀석은 가능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지. 왜 이거는 살 수 있고 한가는 못 살까요? 대한민국에 기가 막힌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전세제도요. 전세제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룸 같은 경우를 투자하시게 되는데 내가 돈이 부족해. 다 이것저것 끌어봤는데 돈이 부족해. 그러면 절반만 전세로 전환하면 다 살 수 있어요. 뭐 3, 4억, 3억에서 5억 정도만 있으면 사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게 무수히 많다는 거지. 근데 상가 건물을 알아보시면 그 금액에 살 상가 건물은 없습니다. 최소한 10억 정도 들고 있어야 그 정도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겠죠. 그래서 넘사벽이에요. 그건 나중에 사셔도 되는 거니까 넘사벽이니까 나중에 보시는데 우리가 아파트 한두 개 팔아가지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충분히 된다 이거는. 왜?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전세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에 없는 제도예요. 전 세계에 없는 제도. 왜? 전세제도가 왜 우리나라에만 있는지 아시는 분? 전세제도가 왜 태어난 거예요? 개발도상국 고금리 시대에 태어났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전문가들은. 아니에요. 다. 그러면 중국 개발도상국이고 고금리 시대이고 베트남도 지금 개발도상국이고 고금리 시대인데 왜 베트남에는 전세가 없고 중국엔 전세가 없을까요? 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전세를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만 있는 게 사실이잖아. 왜 그러냐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생겼죠. 우리가 개발도상국으로 굉장히 좀 성장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국민한테 대출해주지 않았어요. 국가가. 저축만 하라고 노래했어요. 저축을 원했어요. 국민한테는 절대 대출해주지 않고 묻은 돈은 기업이 대출해 갔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대출 받아서 집 샀다는 소리 들어봤냐고요. 못 들어봤어요. 왜? 대출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탄생한 게 전세예요. 내가 뭔가를 사서 사는데 부족한 돈을 대출금으로 땡겨야 되는데 대출이 부족하니까 전세를 넣는 방식이에요. 전세라는 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제도잖아요. 지금 우린 다 이해하지만 제 아들한테 전세를 설명하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아빠 집이 있는데 5억을 받고 2년간 살라고 허락했어. 그리고 5억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나갈 때 다시 5억을 다시 줄 거야. 그게 이해가 돼요? 외국 사람 이해 못 하잖아요. 이 전세제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개발도상국도 끝났고요. 저금리 국가로 저금리로 바뀌었어요. 근데도 아직도 남아있는 이유가 갭투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건물을 투자하는 데서 투자금이 적게 든다는 거예요. 적게 든다. 그래서 원룸에는 종류가 오피스텔, 원룸, 요거 이제
주택으로 보는 다세대 다가구라고 보고요. 요거는 오피스텔이고 요건 생활용 숙박시설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건 주거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요. 오피스텔은 주거도 되고 업무도 돼요. 다이가 아니고요. 다이가 아니고. 그리고 요건 주거인데 요거는 주거라고 보기는 이게 숙박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요. 세금에 있어서는 이건 매우 낮고요. 요건 좀 높고 요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룸을 갖고 계시면은 세금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원룸 투자를 하신다는 것은 첫 번째, 미래가 밝다. 앞으로 점점 1인 2인 가구가 계속 대한민국에 늘어날 거다는 거야. 근데 그 수요를 메꿔줄 수요체가 없어. 정부에서 안 줘준단 말이야. 그죠?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이게 우리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지어준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정부에서 뭘 하냐면 첫 번째는 정부에서 하는 일가 LH, 영구 임대 아파트 줘서 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뭐 60제곱미터 이하 24평 정도의 최대 24평 정도의 임대 아파트를 줘서 영세민들한테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LH에서. 그리고 근데 그것도 지금 벅차. LH가 더 멋지고 있잖아. 돈이 없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게 뭐예요? 기업이 84제곱미터 이하 정도의 아파트를, 그러니까 34평 이하 정도 아파트들을 임대 아파트로, 영구 임대는 아니고 8년 뉴스테이 해가지고 8년 내지 10년 정도를 장기 임대했다가 분양해주는 형태로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뉴스테이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래서 그게 기업이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난한 사람들은 왜 24평에만 살아야 돼? 34평에도 살 수 있고 나중에 이거를 분양해 줘야 돼. 그래야 기업도 먹고 사니까. 그래서 이걸 10년 안에 분양해 주는 조건으로 두 가지 몫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개인이 하는 목표는 원룸 형태의 주택들을 우리 지금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들한테 제공해 주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주택임대사업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대한민국 임대시장이 안정화될 거라는 거지. 근데 지난 정권에서는 미안하지만 이 세 가지 순환이 제대로 안 들어가게끔 다 막아놨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LH가 알아서 다 져줬어야 되는데 LH가 다 마련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1인 주거의 형태의 집들은 점점 규제 속에 갇혀서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직구는 있지만 수요를 못 받쳐줄 정도로 지금 부족한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 가치를 보시고 수익률이 높으니까 투자하시라는 거고, 세금이 현재까지 낮다는 거죠. 언제까지인지는 아니에요. 언제까지는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임대차 3법의 그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세금의 판이 가장 낮은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세제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이 매우 낮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중과되는 거요. 예, 뭐 이게 건물을 사서 이제 다주택이니까 결국은 중과돼서 시세 차익 난만큼 내는 건데요. 일단은 수익형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팔 거를 생각하고 사지 않아요. 수익형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 사면서 나 이거 팔아야지라는 전제로 사진 않아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장기 보유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익 창출이 생겼다는 거지. 제가 갖고 있는 건물을 예를 들어보면 제가 산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5억 정도가 올랐어요. 건물이 5억 정도가 올랐는데 3년 동안 월세가 7천만 원씩 3년을 받았다고. 2억 1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5억이 올랐어요. 그럼 5억이 올라서 그 시세 차익 해가지고 양도세 낸들 그게 뭐 아시냐고. 그러면 다른 사람 아파트 사서 8억 올려놔. 내 이거에서 이거 받는 게 오히려 양도세는 적게 내잖아요. 그러니까 상가가 있는 원룸은 많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원룸이 아니고 그냥 다세대, 투룸 주인 세대 뭐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있고, 원룸은 오로지 원룸 뭐 1.5룸 이렇게 있는 게 있지 상가하고 있진 않아요. 아예 다른 재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가주택이다 이거지. 상가주택. 선생님 생각하시는 거는. 근데 그거를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뭐 어떤 자산이든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돌아오는 건 맞잖아요. 둘 다. 근데 많이 들어오는 녀석을 살 거라는 거지.
근데 많이 돌아오는 녀석은 방이 많은 녀석일수록 많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보다는 원룸이 방이 많은 녀석이 수익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 같은 거 우리 연립주택이라고 하잖아요. 반지하 2개, 뭐 1층, 2층, 4층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월세 받아야 얼마 못 받아요. 원룸을 많이 받지. 이번 강의 주신 한일주 대표님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